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다. 최근 윤석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논문을 표절해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고 금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 있을 경우에만 나오는 결정입니다. 실제 202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의 맨 뒤쪽 그 공고문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논문 관련 처분 내용이 나옵니다.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를 취소한다.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박 장관은 이 표절 논문 의혹을 그동안 부인해왔습니다. 투고 금지라는 명백한 표절 처분을 받아서 학술지 뒤에 공고되는 굴욕을 당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박 장관은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이렇게 말까지 했던 겁니다.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라졌어. 자, 윤석열이 뭐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 표절 논문에서 500이라는 숫자를 500라고 바꾸고 접속사만 바꿔서 냈다고 합니다. 유지보단 나아서 임명을 했나? 자, 박 장관은 이 표절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면서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까지 합니다. 이건 뭐 사문서 위조의 업무 방해죄까지. 자, 게다가 박 장관은 2018년에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원의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요.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학원의 대표는 2년 뒤에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거기에 있었던 강사들과 학생들도 무더기로 입건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딸 알렉스가 했던 걸 박 장관도 한 겁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와서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가 그 아들들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 준 겁니다. 무려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논문 표절에 거짓말에 사문서 위조의 업무 방해죄 그리고 자식의 스펙 조작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입니다. 장관도 하는데 뭐 다 하는 거죠 이제. 자, 장관마다 적어도 그 장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 수사나 하고 앉아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적으로 엉망이고 복지부 장관은 갑질했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요. 기재부 장관은 경제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물가가 6월 이후에 6%대에 있고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 6%를 훨씬 웃돌아서 7, 8%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7, 8%까지는 가는데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렵게 했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해서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본다. 어디 종편에 나온 경제 패널입니까? 매번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대책은 없고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지,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줘서 상황을 변화시킬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자, 이에 반해 미국 앨런 재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거시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며 팬데믹의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 상태에 있다.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가 내려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야죠. 우리는 역사적인 회복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국면으로의 이행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이동을
이뤄내는 것이 경제적인 성취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핵심 계획이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고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은 의지도 없고 설명도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어려울 겁니다 라는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은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당부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자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적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자, 저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코로나 조심하셔라. 지금 포토라인 앞에 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냥 참 자상한 대통령이다. 웃고 넘어갔지만 문맥상 저건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민들은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윤석열이 들었고 그래서 다가올 경제적 위기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모여 앉아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경제적 대책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4억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고 한미 통화수화풀을 체결하는데 지들끼리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끌족, 비투한 취약계층들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125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보면 2030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금융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에게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들의 정책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정금리 전환으로 계속 그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집값 폭락을 막아보자. 고금리로 취약계층들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은행이 쓰러져.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125조 원을 은행에 주자. 청년들 빚 탕감해줬다고 생색내면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돈이 없잖아? 미국한테 대출받아서 그것을 메우자.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모여 앉아서 우리나라 은행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된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대출을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집 대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해주자. 자, 정상적인 정부라면 밑 빠진 독을 먼저 메울 생각을 하는데 집 사지 마세요. 은행에서 대출 좀 그만 받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받으세요. 대출 때문에 은행이 쓰러진다? 우리가 도와줄게. 미국한테 대출 받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이렇게 합니다. 왜요? 집값이 떨어지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대권을 한동훈이가 못 잡으니까. 이렇게 멧돼지가 몸부림을 쳐도 집값은 떨어집니다. 금리는 오르고 연체는 터지고 은행은 쓰러집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쥐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한다. 마치겠습니다.